김갑수 TV 소리방송 민심의 갑이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그 조국 사태, 네. 조국의 변, 조국의 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직 이 시간까지도 그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 방송을 그 청문 그동안 그 오늘 하루 종일 본 그 청문회까지를 이 방송 안건에 넣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몇 가지를 반추해보고 과연 이 조국 사태가 오늘의 한국 사회에 어떤 그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지를 함께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본 방송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공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 덕분에 이 자주인학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백권대학, 국외답사 그리고 우리 방송 등의 모든 사업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소식을 고마움의 뜻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8일 개학하는 백권대학 4차 학기 모집 정원 30명이 마감됐습니다. 추가 수강을 원하는 분한테는 이 대기생 또는 일일 수강 방식으로 각 5명씩에 안에서 더 수용할 예비 자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교실은 50석인데요. 40명 이상이 앉으면 아주 불편하고 35명에서 30명 정도가 앉아야지 수업하기에 딱 좋은 교실입니다. 교실 사정으로 인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생은 임시 수강생으로 5명 그리고 매 강좌마다 5명 정도의 일일 수강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신청 문의는 010-6307-5159 김경화 교무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자주인학회의 국외답사, 마신사, 마오와 신중국 혁명과 4대 도시의 약자죠. 2차 답사가 2019년 10월 8일부터 10월 3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곳의 노정은 시안, 연안, 류주단 등지입니다. 역시 이 답사 20명 정원이 마감됐고 취소하신 분이 2석이 생겼는데 대기하시는 분이 6, 7명이 돼서 순서에 따라서 2명을 충당했습니다. 따라서 3차 답사 일정을 미리 정했는데요. 내년 2월에 실시합니다. 내년 2020년 2월 21일부터 27일까지 6박 7일로 진행하는 마신사 3차 답사 모집 중입니다. 현재 정원의 65%가 신청 완료했고 9월 중하순 이후에 마감이 예상됩니다. 이 마신사 답사의 신청은 02-722-4434 길벗 투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국외답사에서는 이 집중적인 강의 학습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마신사 2차 답사, 3차 답사 모두 8시간에서 10시간에 이르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시간쯤에 이 강의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유튜브 김갑수 TV에서는 9월 중순 이후부터 모든 방송의 50% 정도를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99.99999%를 편집 없이 내보냈습니다. 편집 없이 방송을 내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방송이 편집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도 되지만 또 편집에 소요되는 기타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다 실감나는 방송을 위해서 50% 이상을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소리방송과 영상방송을 반반으로 하면서 보다 더 그 시의성을 좀 높여가겠습니다. 지금 방송 형편은 그 방송 제작 하루 전쯤에 주제를 정하고 물론 그 하루 사이에 새로 생기는 안건은 추가로 집어넣습니다만은 준비를 위해서 하루 전쯤에는 주제가 정해져야죠. 그리고 방송을 제작하고 또 멀리 있는 또 편집자가 또 투잡을 뛰고 있기 때문에 근무 외 시간을 잡아서 업로드를 해야 되는 관계로 시사성에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고 늘 그게 아쉬움으로 있는데 이런 우리 방송의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9월 중순부터 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차질 없이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2부의 주제는 이 조국 사태죠. 네. 네.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2부는 집중적으로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조국 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한 지가 이제 20일쯤 됐어요. 아, 네. 꽤 오래됐습니다. 20일 동안 방금 우리가 그 방송하러 올라올 때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신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광기에 가까운 이 갈등과 분열과 이 사회적 혼란의 수준으로까지 야기되어서 그냥 이것은 일개 장관의 그 임용 진퇴 여부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아주 예전에는 미처 체험해보지 못한 이 새로운 그 비평상시 즉 비상시 사태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일단 그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우리 오늘 그 참여해주신 우국지사 세 분께서 나라 걱정이 좀 많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김봉효 선생님은 이 사태를 뭐 언제부터 유심히 지켜보셨습니까? 죄송한데요. 저는 뉴스도 안 보고 해서 저는 오로지 선생님 방송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별하게 다른 의견은 없고요. 네.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 한때는 모든 같은 소리를 냈던 그 페이스북 네. 친구들이 네. 첨예하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네네. 이 점을 보고 참 많이 안타깝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네. 싸운다는 거는 친 조국과 반 조국 이렇게 싸우나요? 그렇죠. 그 전에는 다 같이 박근혜를 욕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첨예하게 그리고 제가 어제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네.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는데 내 편이 거짓말하면 네. 내 편이 모른다고 하면 몰라서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걸 안다고 하냐. 그리고 상대편이 모른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모르냐. 네. 내가 개돼지냐. 거짓말하지 마라. 이걸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네. 이거는 저는 어떻게 결론 내렸냐면 이건 저는 요즘에 인간을 많이 생각해서 인간의 문제다. 그 조국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을 믿고 내가 보지 않는 것을 안 믿는 걸로 보고 약간은 좀 한 발 물러서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대단히 그 현학적인 이 평가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전시호 선생님도 그 조국 사태를 좀 지켜보셨죠 그동안?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지켜본 그 소감 같은 게. 불편한 이런 마음을 넘어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넌덜머리가 난다 뭐 이런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권이 좀 원망스럽다 할까요? 야속하다는 그런 네, 아주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그 약간 어눌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명박 선생님도 필요하실 때 그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마이크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조영구 선생님은?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정의가 사라진 우리 사회의 암담한 현실을 네네.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네. 정의가 사라진 우리 사회의 암담한 현실. 예. 네네. 네. 또 아, 그걸로 끝입니까? 사실 그 장관 자리는 막중한 자리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든 그가 담당한 그 일에 정부를 대표하고 장관이면 그가 세운 정책이 그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아닙니까? 그래서 장관이 되려면 적어도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인품과 그리고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조국 후보자가 합당한가 의문을 많이 가졌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경화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제가 좀 계속 그러니까 어저께 집중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전에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면 세상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세상이 안 나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세상은 점점 엉망진창으로 돼. 그러니까는 나 정말 관심 갖기 싫어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어요.
그러면 관심 갖기 싫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세상은 더 엉망으로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엉망인 모습이 우리에게 이런 정치나 아니면 사회에 무관심한 이런 심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더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력이 좀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오늘 그 10시부터 국회에서 그 법사위 주관으로 청문회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청문회에서 가장 그 특이한 안건은 어제 그 새로 불거진 네. 동양대 총장, 네. 그 동양대 총장의 발언으로 야기된 문제였죠. 그래서 그 총장 명의의 직인이 찍힌 표창장을 네. 그 조국 후보의 딸내미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부산 의전원 입시 자기소개서에 자기소개서에 쓰고 그 다음에 원본을 보여주고 사본을 제출하는 방식의 그 입학시험을 치렀다 그겁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그것과 동시에 그 키스트, 네. 카이스트인가 키스트가 키스트입니다. 네, 키스트 스펠링이 하나 빠졌죠. A자가 그 키스트에서 그 인턴 네. 네. 그것도 역시 의전원 입시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두 문제가 오늘 그 아직까지는 그 가장 이제 뚜렷하게 나온 주제였어요. 네. 네. 그런데 그 오전에 그 오전부터 이제 그 문제가 처음부터 불거졌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동양대학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국 후보의 부인 정경심, 이 정경심 씨가 교양학부 교수로 있는 곳이에요. 네. 근데 그 대학도 참 특이한 곳이에요. 대학의 그 소재 지치고는 벽지에 속하는 곳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고 그 대학에서는 그냥 유명 인사에 대한 그 호감이 너무 강한 대학이에요. 그래서 그 진중권 씨도 네. 그 대학 교양학부 교수예요. 네. 예. 그리고 10한 5, 6년 전에 유시민 씨도 그 대학에 초빙을 했는데 이 약삭빠른 유시민이 그 시골까지 가는 것보다는 유시민은 또 인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진중권 선생은 이 마땅한 직장이 없었잖아요. 네. 정규직이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모든 현안에 이 발언을 하고 그 주목을 네. 받았던 이 진중권 선생이 요즘 침묵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어디로 이민 갔나 싶을 정도로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번에 그 반일 그 베일 운동이 한국 사회에서 많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럴 때 저 갑자기 또 진중권 씨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진중권 선생 부인이 이제 일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상하게 좀 엉뚱한 게 그렇게 떠올라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일본인을 막 탓하고 그러는데 자기 그 집사람이 일본인인 사람은 참 좀 곤혹스럽겠다 하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었어요. 근데 진중권 씨는 과거 통합진보당 사태 때는 큰 실수를 했죠. 네. 큰 실수를 했지만 통합진보당 해산 때는 그 해산의 반대 표시를 명백히 했어요. 근데 이제 진중권 선생이 뉴스의 그 각광에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 정봉주 정봉주 그 뭐 미투 비슷한 것이 있었을 때 네. 정봉주 편을 들지 않고 그렇죠. 예. 진실을 추구했어요 나름대로.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조국 진중권을 한 세트로 놓고 자꾸 비난 비판을 할 때 그래도 나는 진중권이 차라리 낫다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했었어요. 그때 그 진영에 함몰되지 않고 그 정봉주를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빠라는 것들이 가장 공유가 많이 되는 것들이 이제 이런 빠들입니다. 노빠, 그다음에 문빠, 유빠, 조빠. 그다음에 옛날에는 그 정봉주 빠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네. 있을지 몰라요. 미권스. 예. 그래가지고 이 5개의 바가 이제 공유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5개의 바면 5명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2명이나 3명밖에 안 돼요. 걔들이 이제 2개씩 나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노바는 가장 범위가 넓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바, 조바, 그 다음에 정봉주바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진중권 씨가 그 이재명 지사 사태 때 또 고든 소리, 올바른 소리,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그 수사나 이렇게 집중 매도가 부당하다, 증거가 없다, 이런 쪽 얘기를 했다가 이재명을 싫어하는 그 부엉이 오소리들한테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진중권과 조국은 친구 사이 아닙니까? 네. 그 두 사람이 그 젊어서 주고받은 무슨 SNS 농담들을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어서 볼 수가 없어요. 조국이 뭐 내가 가장 많은 무슨 뭐 논문 편수를 기록했거든 뭐 어쩌고 뭐 이런 말 하니까 막 저 진중권이 또 뭐 이렇게 서로 실드 쳐주고 이런 그 SNS를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이 언제나 그 철이 그렇게 없는 건 아니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이미 진중권 조국도 50대 중반을 가는 현숙해야 될 나이 아닙니까?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 진중권 씨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보이는데 이 조국의 경우에는 변화가 없어요. 이게 이 어떤 지적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변화를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초지일관하고 불변의 사람이다 할 때는 그 사람의 심성이나 인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어떠한 지적 역량이나 세계를 보는 눈이나 인간을 파악하는 깊이는 나이를 들고 많은 경험을 할수록 사람이 좀 달라지고 깊어지는 게 그게 이 역량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조국한테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국 씨가 이번에 그 이영훈 씨를 심하게 비판하고 그다음에 그 일본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을 퍼부을 때 저는 조국 편을 들었어요. 네. 왜? 조국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너무 터무니가 없으니까. 네. 그런데 그 뒤에 20일 동안 벌어진 일을 보니까 조국의 반일 발언도 반대로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겁니다. 실제로 조국이 그렇게 반일을 부르짖었으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부르짖던 말들은 실제 행동은 다 반대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 조국같이 이렇게 반일을 부르짖다가 일본이 구한말처럼 조선을 먹으려고 들면 제일 먼저 입장을 바꿀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그 사람 말은 전부 반대로만 해석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사람이 언행이 불일치하는 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언행이 일치한다는 건 신 아니면 안 됩니다. 성인도 언행이 100% 일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는 조국이 성인급이라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언행이 불일치하지만 그래도 언행은 어느 정도 일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불일치한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은 아는데 네. 우리가 언행을 불일치한다는 것은 말은 10개를 냈으면 실천은 한 5개 정도 해가지고 네. 한 반쯤 불일치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조국처럼 180도 초질관 다 180도 반대로만 달라지는 사람은 내가 이 인류 역사에서 처음 봤습니다. 왜 사기꾼 있잖아요. 완전히 반대 아니에요. 사기꾼도 진실을 말할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사기꾼을 함부로 그렇게 이렇게 비유하면 사기꾼 협회에서 이렇게 항의가 올지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뭐 술 한 잔을 먹다가 그 조국 그 새끼가 사기꾼이야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뚜벅뚜벅 와가지고 사과하세요. 그러니까 조국 지지합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나 사기꾼이요. 사기꾼도 직접 비유하면 신경질이 날 정도로 죄송합니다. 조국이 보이는 모습은 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조국의 그 결격 사유나 장관 임용 자격이나 이런 건 뭐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소중한 시간을 수많은 매체들이 다루고 이러는 것을 하지 말고 네. 우리는 중요한 현안부터 딱 얘기를 합시다. 뭐냐? 왜 문재인은 조국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가? 자, 이런 문제를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왜 문재인은 왜 장관 그 후보라는 건 그거 놓기에 쉬워요. 포기하기에 쉬워요. 장관 후보로 내정했다가 포기한다고 해서 타격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포기를
할 때에 오히려 정권의 이득이 되지 끝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면 손해를 많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은 이렇게 조국을 끼고 사는 것일까? 먼저 이 문제부터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논의는 다른 방송에서 안 하잖아요. 자, 일단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리얼미터라는 그 여론 회사가 있죠. 그 네. 회사는 평소에는 이제 정확하게 보도하는 척 하다가 그 문재인 정권이 이기에 몰리거나 그러면 요상한 방식의 그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바꿔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안철수하고 문재인하고 경합을 해가지고 안철수의 지지율이 더 높이 나올 때 갑자기 무슨 후보 적합도. 후보 적합도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후보 적합도를 조사하면 정당 공천자가 더 나오죠. 네. 네. 자, 그런 방식인데 이번에도 조국에 대한 여론이 반대가 높고 찬성이 적으니까 갑자기 조국 기자 간담회 하는 날 간담회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간담회를 보고 있는 사람 중에서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지지자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네. 간담회는 그게 이 두꺼운 책을 전혀 보지 않는 기레기들, 이런 기레기들이 제대로 질문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국의 해명장이 됐는데 그런 걸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가지고 반대와 찬성 지지율의 차를 5%로 좁혔잖아요. 네. 원래 지지율 차가 15 내지 25%가 났었잖아요. 그 이전에 네네. 두 번의 조사에서. 그런데 바로 그런 리얼미터의 조사가 있고 나서 갤럽 조사가 방금 나왔어요. 네. 갤럽 조사가 방금 나왔는데 다시 이 반대와 찬성의 지지 차이가 16% 이상으로 벌어진 결과가 최근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동양대학 사태가 반쯤은 반영된 결과예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청문회 결과가 반영된 그 찬반 비율은 또 뭐 내일이나 모레쯤 또 조사를 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얘기해가지고 조국이 무너지면 문재인 정권이 무너진다는 말은 사기라 그겁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이번 그 갤럽 여론조사에서 지금 그 문재인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음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예전에 이 모양주의자들이 쓰는 말 영어로 뭐 데드 크로스인가 뭔가 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다. 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지지율이 역전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꼭 영어를 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부정이 긍정을 앞질렀을 때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고 봤는데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는 네. 부정이 49, 긍정이 43으로 6%나 지금 차이가 벌어졌어요. 이 네. 사태 때문에. 그리고 네. 여러분 43이면 이거 오차범위 내에서 30%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지지율이에요. 심리적으로 40% 즉 4자가 안 나오고 3자가 나오면서부터 지지율이 급전직하는 경향을 지금까지 보여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논의로 다시 돌아갑시다. 네. 왜 문재인은 조국을 끼고 사는가? 왜 끝까지 조국을 지키는가? 이 문제가 오늘 주요 화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걸 그냥 뭐 약간 이렇게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대로 무슨 뭐 일화 같은 걸로 이렇게 작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구조를 봐야 되고 거시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 대통령을 할 때 장관 후보자 중에 좀 결격 사유가 있는데 이 장관 후보자가 계속 버텼거든요. 네. 계속 버티니까 그냥 김영삼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임자 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이제 한마디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사퇴를 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문재인은 조국한테 할 수가 없다. 문재인이 조국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 딸 조국 수석 딸이 문제가 있던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문제는 다 똑같이 있는데. 근데 이런 식의 이러한 그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진단은 안 된다 그겁니다. 그건 토픽식으로 흥미본의로 하는 논평이에요. 왜 문재인은 조국을 놓지 않는가? 이걸 좀 더 전체적이고 거시적으로 저는 봐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문재인의 지지율이 국정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서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떨어져 가고 있는 추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은 경제 문제예요. 네. 그리고 이 최근 조사에서는 네. 그 이 인사 문제, 네. 항상 부정평가의 비율이 7%밖에 안 되는 인사 문제가 21%나 됐어요. 네. 그러면서 문제가 문재인 22%? 지지율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은 지지율을 조국 사태 때문에 까먹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뭐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네. 아라비아 숫자하고 한글만 읽을 줄만 아는데 근데도 왜 놓지 않는지를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런 상태로 조금씩 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지지층들의 결속이 느슨해집니다. 지지층들의 결속이 느슨해지다 보면 그러다가 이런 어떤 그 비사건이나 이런 거라도 터져버리면 경제는 희망이 없어요. 한국 경제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제가 볼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희망이 없는 이 경제는 꼭 문재인의 책임만은 아니에요. 네. 이전 정부의 책임이지. 누적된 거죠. 네. 어떻게 경제를 막 불과 2년 만에 살려놓고 그럽니까? 가난구제는 그 나라님도 못한다는 말도 있듯이 경제라는 건 그렇게 순간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측을 한 거예요. 아,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계속 이렇게 지지율이 깎여나가고 레임덕으로 그냥 곧장 가는 거예요. 재미도 못 보고. 네. 저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이 조국을 끝까지 정권의 방패로 내세움으로써 일시적으로는 지지율이 떨어지지만 핵심 지지층들을 결속시킨다는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한 5% 10% 손해봐도 핵심 지지층, 다시 말해서 노빠 문빠 유빠 조빠 이 사람들을 딱 결속을 시켜놓으면 콘크리트로 만든다. 얘들이 다시 SNS건 뭐건 뭐 드루킹건 뭐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것이 조국 지키기하고 패스트트랙이에요. 패스트트랙을 관철시키면 일단 이 범여권 네. 가장 덕보는 게 정의당이에요. 정의당이 확 커지지. 정의당이라는 건 이건 그 가면 쓴 민주당 아닙니까? 외곽 조직이죠. 네네. 거의. 예. 그래서 당장 지지율을 좀 까먹어도 핵심 지지층을 갖고 패스트트랙과 동시에 갈 경우에 총선에서 손해볼 게 없다. 그리고 핵심 지지층은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빠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러한 작전은 지금 반쯤은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이 순간적인 여론하고 지속적인 민심은 다른 겁니다. 민심이 김수영의 말대로 바람이 불면 가장 먼저 눕는 그런 존재긴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안 누워 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도 민심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로 얘들이 지금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렇게 위험 부담이 큰 도박을 하는 이 청와대의 집행자들이 국정 능력이 부족하고 인생과 세계와 현실을 통찰하는 어떠한 이 지적 투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번에 정말 조국 사태를 보고 깜짝 놀란 게 평소에 멀쩡하던 대학 다닐 때 뭐 운동이라도 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지금은 아주 상식적이고 뭐 공부라도 좀 한 것처럼 보이는 과거 운동권에 몸담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끔씩 훈장처럼 내세웠던 사람들 치고 조국을 반대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조국을 우리나라 이 뉴스 회사 중에서 가장 많이 편들고 있는 뉴스 회사가 어딘 줄 아세요? 민중의 소리예요. 민중의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본 지가 네. 오래됐어. 그리고 민중당 성명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빨리 조국을 임명해가지고 사법개혁, 이 네.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 지금 그리고 무슨 민중당 무슨 뭐 교육연수가 뭔가 하는 뭐 어떤 사람도 또 글 써가지고 네 지금 조국 진짜 주변을 적폐는 검찰이다. 정치 검찰을 비판할 수는 그러면서.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것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조국 편을 드는 거죠.
그래 저는 이번에 야, 이 사람들이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우국지사분들도 대학 다닐 때 다 그런 운동 쪽에 이제 관심들이 있었고 그런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러나 저 개인적인 신상반을 하다 보면 지금 운동권이라는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다 87년 이후에 운동했던 사람들이에요. 볼 때 지금 87년 보세요. 86년 시점에서 나이 20은 돼야지 운동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86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14년이다 19년 33년 전 아니에요. 예. 그러면 86년부터 운동할 때 20살이면 지금 이 사람들이 53살, 54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53세 이상 60세 이런 사람들 운동했다고 훈장처럼 얘기하고 다니는데 86년 노태우 당선되고 나서 그 운동이 무슨 그렇게 훈장입니까? 어? 말 그대로 한 청년이라는 운동권에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성과가? 어? 이 사람들 무슨 그 역사학자 무슨 유시민이 나오니까 자기들처럼 운동도 안 해본 것들이 유시민 욕한다고 그러는데 운동도 차이가 있어요. 86년 이전 전두환이 때 그리고 박정희 유신 정권 때 반대 한번 했다가는 징역 15년 무기징역 받던 때하고 노태우 직선 대통령 되고 나서 운동하고 같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 사람들의 판단력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야비하지만 새로운 말 하나를 제가 내놓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직업이 하나 따로 직업군 분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영업자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자영업자, 운수업자, 그리고 운동업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운동업자의 삶이 자영업자 못지않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 사람들의 삶이 어렵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될 만한 세력 밀어줘가지고 그 아래서 콩고물이라도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국물족.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주 이번 기회에 우리가 보편적 상식과 윤리에 근거하는 그러한 그 판단력을 기르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결국 이 핵심 지식들을 결속을 시켜가지고 지긋지긋할 정도로 이 배타적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을 양극단으로 분열시키더라도 자기들의 권력을 쥐고 가겠다는 이러한 그 운동의 전술 논리를 현실적 정치에 적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이러한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민주당을 이렇게 지지하거나 노빠 문빠 이런 층이 아무리 콘크리트를 유지한다고 해도 자한당 쪽 콘크리트에 비하면 너무 작지 않을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실 문재인의 지지율이라는 게 별거 아니었었어요. 초창기에는 대선 전국에서. 네. 그런데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배척했잖아요. 안철수가 이명박의 아바타다 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그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배타적으로 나가면서 이른바 옛날에 운동 좀 했다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가가지고 문재인으로 모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이 인터넷 SNS 실력을 여전히 지금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실검 순위가 조작 비슷하게도 계속 오르는데 그 누구도 거기에 그 문제를 삼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말입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가장 최근의 조사는 조국 반대가 56%, 찬성이 40%입니다. 이건 똑같은 리얼미터 조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동양대학 그것이 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는 반대가 많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분란거리가 별로 안 되면 임명해도 돼요. 옛날에 유시민이 반대가 60% 65%였었어요. 근데 그 유시민 복지부 장관 될 때 나왔던 현안들은 전부 이 잡범들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짚고 넘어갈 수가 있었고 그걸 밀고 나가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유시민을 장관시켜가지고 가장 손해본 게 누구냐? 노무현 아닙니까? 예. 그런 걸 좀 길게 봐야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이 조국을 감싸고 드는가? 참 근시안적인 이 정치적 판단력
이런 것 때문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이한 것이 원래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가 문재인을 결정적으로 이겼던 것이 문재인이 여성표에서 10%가 박근혜한테 뒤졌어요. 그걸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우리나라 또 여자들 중에서 같은 여자면 무조건 편드는 여자들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여성단체에서는 박근혜가 여자니까 지원한다는 그런 여성단체도 있었어요. 그래서 문재인이 그걸 엄청나게 만회를 해가지고 집권을 하고 나서는 막 페미 쪽을 막 밀어줬잖아요. 그래서 여성 지지율이 더 높았었거든요. 한 5%고 국정 지지율. 근데 이번 조사가 그게 깨져버렸어요. 조국의 여성 찬성은 38%고 반대는 57.6%니까 전체 지지율 차이는 16%인데 여성 지지율 차이는 20% 가까워요. 이건 뭐냐? 역시 이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우리나라 그 여자들 어머니들 아닙니까? 우리나라 교육하고 그 다음에 생활비 지출은 전부 여자가 거의 전권을 행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논의는 문재인이 이 조국을 놓지 않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청문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또 지금 조국 관련자들이 줄 소환됐다는 거 아십니까? 네. 지금 소환돼서 조사를 계속 받고 있죠. 그래가지고 코링크피 대표 이상훈이라는 사람, 대표인지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하도 바지 사장도 맡고 대표도 네. 많고 그래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에도 이 사모펀드의 운용사 대표, 그 다음에 이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된 부산대학교 의전원 교수, 그리고 융동학원 전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필리핀으로 이렇게 도망쳤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귀국을 한 모양이에요. 한두 사람은. 했어요? 네, 그러면 네, 3명이 도망쳤었는데. 근데 오늘 좀 눈에 띄는 게 청문회에서 사실 그 새누리당 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뭘 그렇게 국회의원 정도 하고 그러면 말도 좀 표준어를 좀 쓰고 가급적이면 경상도 억양도 좀 줄여야 되는데 이건 뭐 경상도 억양으로 찍찍 발언하고 발음도 나쁜 데다가 또 대답하는 사람까지도 경상도 억양 나오니까 비경상도들은 이거 좀 그것도 좀 스트레스다 보니까. 근데 이 새누리당 애들도 정말로 문제지만 나는 오늘 정말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그 조국 실드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청문회에서 조국 실드에 가장 앞장선 게 누군지 아십니까? 아니요. 표창원입니다. 야, 그 표창원은 참 그 사람의 이 생긴 대로도 나는 말이 딱 맞아요. 그 얼굴 생긴 게 딱 그렇게 아주 야비하면서도 이 교활하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미 조국 딸아이의 문제를 그건 입시제도 탓이다 하고 물타기를 했잖아요. 네. 오늘은 그 웅동학원 관계자 놓고 그 야당에서 추궁을 하니까 끝나자마자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에요. 네. 정신 차리세요 하면서 막 조국 아버지 조번연 그 이사장을 막 이 성인군자로 이렇게 축해 올리는 이런 방송을 하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저는 그 민주당 의원 중에서 금태섭 발언은 의미가 있다고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 우리 방송이 이게 사람들을 많이 비난하는 방송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있는 사실을 얘기할 뿐이지.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발굴해서 늘 방송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없는데 그걸 조국처럼 거짓말을 하란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금태섭 의원이 좀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고 말이에요. 네. 언행 불일치하고 있다. 혹시- 동문서답식 답변이다라면서 조국을 비판했습니다. 네. 초장부터 그랬어요. 초장에는 그랬고 네. 또 후반전에는
또 문바들 미움 살까봐 또 약간 완화시키는 발언으로 또 이렇게 좀 바꾸긴 했어요. 그런데 오전 청문회에서는 뼈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정당한 분노에 대해 동문서답으로 상처를 준 것에 진심으로 사과하라. 근데 이게 금태섭이 좀 젊은 편에 속하죠. 네. 이 사람이 그 서울대학교 이제 박사과정 그 법대 네. 박사과정 다닐 때 조국이 이제 지도교수였었대요. 네. 그래서 네. 금태섭이 제자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박사과정은 사제지간으로 안 봐요. 그건 대학 때까지만 사제지간으로 보지. 뭐 대학원에서 무슨 가는데 나이 들어서 왔는데 그게 무슨 사제지간이니까 그건 이제 조금 그렇게 그 사제지간으로 보는 건 저는 대학까지입니다. 그건 딱 얘기해가지고. 왜냐면 뭐 조국도 박사학위 없이 그 저 울산대학 가가지고 박사학위 하면서 대학 선생 했잖아요. 옛날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도 네. 모르고 막 박사학위도 없으면서 울산대학 됐다는 너 이런 바보 같은 말 하니까 약점 잡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민주당 애들은 별로 화제가 되지도 않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뉴스를 뽑아다가 가짜 뉴스가 막 판치고 있다 해가지고 누가 조국 딸 포르쉐 타고 다닌다고 누가 우리가 얘기합니까? 그 인터넷에서 그 바보 새끼들이 떠다는 거. 그래 그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갖다가 이렇게 가짜 뉴스가 많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보니까 조국을 비난하는 그 안건이 100개 있으면 가짜 뉴스는 10개도 안 됩니다. 가짜 네. 뉴스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네. 10개 정도 되고 그중에 30개 정도는 진짜고 나머지 60개 정도는 가려봐야 아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뉴스가 생산되다 보면 가짜 뉴스도 많이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이 민주당 의원들 할 말이 없으니까 기사가 많이 생산됐다는 거. 이거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기사가 많이 생산됐겠어요. 그렇죠. 기사 많이 생산된 게 뭐예요? 세월호, 그다음에 최순실 정유라, 조국. 그러면 그런 최순실 정유라나 세월호와 같은 그러한 불행한 일들과 같은 성격의 일이니까 기사가 많이 생산됐다는 생각은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금태섭 칭찬하다가 자꾸 또 딴 길로 나갔는데 금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비판을 받는 것은 학벌이나 출신과 달리 진보 인사라서가 아니라 언행 불일치 때문이다. 사실 이런 건 따끔한 말이죠. 이 조국은 전혀 따끔하게 안 들을 거예요. 몰라요. 잘 이 사람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더구만요. 그리고 지극히 이걸 뭐 이기적이라고 하면 보다도 영어로 쓰는 게 좋아요. 셀피시란 말이 있죠. 아주 셀피시의 화시더구만요. 자기밖에는 모르더구만요. 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동양대학 예. 동양대학 그것이 사문서 위조라면 너 책임지겠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지얘기는 않고 그 사문서 위조라면 우리 처가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지 얘기는 싹 빼요.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자식은 아버지가 친권자니까 자식의 탈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건 100% 책임을 안 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남의 자식 나쁘다고 욕하기가 참 그 주제잖아요. 그걸 누가 자신합니까? 자식 새끼가 이병철도 자식 농사 제대로 못 지겠다고 한탄을 했는데 그래서 자식 문제는 참 얘기하기가 뭐하지만 그러나 미성년자 자식의 문제는 부모가 99% 책임을 져야 돼요. 네. 성인이 된 자식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것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제 근데 과거에 이 민주당에서 새누리당을 비판할 때 막 자식 물론이고 막 조카 사돈의 팔조까지 들이대가지고 이제 비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시민이 조카가 뭐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저께 그 CJ 회장 장남이 뭐 대마 뭐 이렇게 들어오다가 잡혔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사람도 웃기대요. 지가 혼자 택시 타고 와가지고 나 구속시켜달라고 네. 그랬어요.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참 함부로 말하기는 남의 자식 문제를 가지고 함부로 말하기는 참 그 자칫했다가는 참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네. 남의 자식과 남의 부모에 대해서 말하기는 참 그래요. 물론 남의 마누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참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러나 미성년자 자식의 문제는 친권자가 책임을 지는 거지만 우리나라 윤리에서 부부라는 것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똑같이 공유하는 게 부부예요. 그러면
조국 부인이 말하자면 형사처벌이 된다면 당연히 나는 공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정상 아닙니까? 네. 어? 예. 근데 법을 어겼으면 우리 처가 법률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 것은 말입니다. 여자들 마음에 못 박는 거예요. 그건 우리 마누라가 법을 어겼으면 이혼하겠습니다. 이 말보다도 더 듣기 싫은 말이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정말 언행불일치하고 셀피시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금태섭이라는 사람이 원래 검사 출신 아니에요. 검사 출신인데 그 수사 잘 받는 법 검사를 하면서 수사 잘 받는 법 해가지고 이 검사들의 약점을 많이 이렇게 까발리는 글을 쓰다가 검찰한테 찍혔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순박한 면은 있어요. 뭐 이렇게 깊이가 있거나 이 넓이가 있는 사람은 아닌데 좀 순박한 면은 있습니다. 옛날 광노현 교육감 무슨 이렇게 선거비 뇌물 비슷하게 문제가 됐을 때 그때도 이제 의견이 양쪽으로 나뉘었잖아요. 그래서 광노현을 편드는 것과 광노현을 비판하는 쪽인데 그때 이제 지주건 조국이 앞장서 가지고 광노현을 비판했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광노현을 두둔한 쪽에 글을 써가지고 나는 이 검찰보다는 광노현을 믿는다 해가지고 제가 썼던 글이 한 100여만 건 이상의 이제 조회를 기록했던 적이 있어요. 그 정도 조회가 나오면 여론이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2PM, 2PM을 그렇게 비난할 때 제가 그 2PM을 두둔하는 글을 썼다가 그게 한 10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더니 여론이 좀 바뀌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금태섭도 광노현을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을 보니까 제가 쓴 글에 대한 반박이에요. 보니까 반박인데 아주 순박하게 반박을 해요. 뭐라고 반박하냐면 자기가 이 학부모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사람이 좀 순진하구나. 그런데 오늘 발언을 보니까 이 사람도 역시 좀 좋은 쪽으로 변화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했는데 참 이게 그 설득력이 있는 말이더라고요. 이 금태섭이 말하기를 후보자 주변에서는 위법은 없다. 결정적 한방은 없다고 하지만 이는 상식에 맞지 않는 답변이다. 조 후보자는 묻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면서 금수저는 진보를 지향하면 안 되냐? 강남 좌파가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냐는 엉뚱한 답을 했다. 후보자는 개혁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로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라고 했는데 거기서 개혁주의자가 왜 나오냐. 이건 날카로운 말입니다. 네. 대한절 좋은 아버지가 되고 정상적인 아버지가 되는 건 모든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개혁주의자 아닌 사람은 자식 안이하게 다뤄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조국이 머리가 나쁘다는 거예요. 공부가 절달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이 금태섭이 좀 따끔하게 좀 지적을 했는데 저는 그나마 민주당 개망신 당하고 있는데 금태섭 같은 사람들이 좀 오늘 제대로 된 발언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왜 문재인은 조국을 안 넣는가? 이 문제는 또 어떤 그 의문을 제기하느냐? 그럼 문재인하고 조국은 무슨 사이냐? 이게 또 새로운 의문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장관 임용 후보자를 이렇게 끼고 이렇게 끝까지 정권의 명운을 걸고 두드러난 예는 없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이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는 김경수에서 실패하고, 네. 그 다음에 유시민에서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국마저도 답변해서 내가 어떻게 대권을 출마합니까?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렇게 많이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조국마저도 지금 그러니까 문바들이 3차 집권을 노렸는데 김경수에서 안 됐지. 유시민은 난 유시민 한번 지명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법무장관으로.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시민은 지명도 못 돼요. 공직자에. 그래야 조국한테 희망을 걸어. 실제로 오늘 조사에서 조국이 4위 했어요. 네. 네.
이재명 3위 8%, 조국 4위 6%. 6% 나왔습니다.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바들은 조국의 빗대가 사실 어느 면으로 문재인도 이 문바들한테 이용당한 면이 있어요. 원래 정치를 안 하려고 했던 사람 끝까지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네. 게다가 이제 이 문재인이 나름대로 이제 흠결도 적고 뭐 똑똑하거나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노무현 대통령과의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당한 어떤 신망을 줄 만한 그러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네. 변호사일 때 있었는데 민정수석하고 어쩌면 그러면서 이제 좀 달라지긴 했어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 조국을 그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놓지 않는다는 건 이건 특수관계가 아니냐.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특수관계라는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사람 중에서 특수관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최순실? 박근혜와 최순실이 아주 특수관계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은 성격의 특수관계는 아닐지라도 문재인과 조국은 특수관계임이 분명합니다. 그건. 과연 어떤 특수관계인지 저쪽은 여자 둘이고 이쪽은 남자 둘인데 그러면서 또 최순실이 안고 있었던 문제를 조국도 안고 있잖아요. 지금 네. 자녀 문제. 그러니까 이게 아직 확실히 얘기하지는 못하겠는데 오늘 그 청문회 발언 중에서 박지원도 옳은 소리를 냈어요. 어떤 소리인지 아세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나도 잘 모르겠다. 그 말은 좀 옳은 소리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혼란스러울 거예요. 박지원이 미국 갔다 와가지고는 조국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계속 지지를 했고 그런데 오늘 네. 이제 그 박지원이 사실 이 지금 윤석열 검사를 이건 이낙연 씨가 얼마나 그 말을 이렇게 막 조심스럽게 하는 그 뺀질형이잖아요. 아닌 척하면서. 네. 근데 검찰이 정치하려고 덤비면 안 된다? 네. 덤빈다는 말을 썼어요. 그 다음에 청와대 관계자라는 사람들은 무슨 이번에 그 윤석열 검사의 그 전면적인 이 압수수색을 이건 내란범을 수색할 때나 또는 조폭을 일망타진할 때의 수색이다라고 비유를 했어요. 네. 여기다가 박상기 법무. 박상기 법무도 비판했지. 그다음에 이해찬이 비판했지. 표창원이 비판했지.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조국을 감싸고 있는데 통합진보당처럼 조국이 마녀사냥을 당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눈에 보이는 현실도 이 통합진보당 사람들, 일부 민중당 사람들은 일부러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삶이 그렇게 굳어져 왔어요. 늘 자기한테 어떤 사람이 이득을 줄 것인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자영업자, 운수업자에 이어서 제3의 직업군으로 운동업자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거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게 우리 사회의 그 미래 지향점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국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적폐청산이고 사법개혁이 없어요. 네. 검찰의 중립성, 검찰 수사의 독자성, 독립성을 그렇게 해치는 사람들이 무슨 검찰 개혁을 얘기할 자격이 있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적폐청산에 앞서서 조폐청산을 먼저 안 하면 절대 적폐청산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관련해서 이제 박지원이 페이북에 내놓은 말이 저는 참 당연하고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게 검찰은 개혁 대상이기도 하지만 개혁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라는 말이 참 옳은 말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사태가 불길한 이유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편에 있는 뉴스 회사에서도 반발이 생겨요. 네.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데에서 우리가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발이 우리가 너무 이명박 박근혜 빠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그 조선일보 노조 같은 데서 생기거든요. 네. 이게 정권의 그 말기로 가는 현상인데 한겨레에서 네, 기자들. 우리가 너무 조국을 빠는 거 아니냐라는 새로운 이 반발이
생겼다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대적으로 대비쳐 보면 뻔히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보도하는데 이 한겨레 편집국 간부들이 이것을 막고 있다. 네. 그래서 조국 후보자 관련 보도는 한겨레의 보도 참사다 해가지고 국장단에 사퇴를 요구했다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나마 지금 한경 오프 중에서 한겨레가 그래도 조금 더 비중 있게 조국을 비판한 쪽이에요. 그리고 경향도 경향 걔들의 특징은 경향에는 그 경향 뉴스 회사 그 회사원들은 이 이념의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경향에 있는 원희복 기자 같은 분은 통합진보당 편도 막 많이 들고 노무현 네. 편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도 또 결정적일 때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경향이 그 송윤경 기자라고 있잖아요. 그런 분은 내가 그 조국의 사태의 책임은 조국에 있다 이 글을 읽고 아주 뭐 그 너무 이렇게 자기가 공감을 표시해오는 이러기도 했어요. 근데 또 경향에서는 완전 반북 수국골통 기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경향도 비판을 했는데 지금 오로지 이 조국에 대한 이 비판을 전혀 하지 않고 엉뚱한 가짜뉴스 타령이나 하고 있는 데가 민중의 소리하고 오마이뉴스예요 지금. 그리고 프레시안과 그 미디어 오늘 얘들. 그러니까 이게 근데 한겨레에서 그래도 한겨레 젊은 기자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는 게 보고 에이 뭐 한경 오프나 조중동 문이나 똑같지만 그래도 한겨레가 한경 오프 중에서는 그나마 좀 낫다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뭐 조국의 뭐 혐의가 어떻고 비리가 어떻고 이런 걸 뭐 하고 뭐 누구는 어떤 말 했는데 뭐 논문이 어떻고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중심적인 좀 논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발언을 좀 하십시오. 오늘 별수 없이 지난주에 쉬었으니까 제가 좀 오늘 발언을 좀 많이 했네요. 자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그 팟캐스트 민심이 갑니다. 김갑수 TV 소리방송은 9월 중순부터 방송의 50% 이상을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본방송 못지않게 중요한 공지가 있는데 우리 방송의 자율 청취료 공지입니다. 우리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께서 공감하시거나 청취료 또는 시청료를 낼만 하다 싶으시면 한국시티은행 541-12023-268-01 김갑수 민갑에 액수와 시기의 구애 없이 내키지 않으면 내지 마시고 또 많이 내신다고 해서 고맙다는 말도 우리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내주시면 좋겠고 혹시 김갑수가 쓴 책 구매를 통해서 우리 방송을 지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려면 김갑수의 백권대학 1000페이지짜리 1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나머지 역사 관련 소설 3권을 6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이 4권을 합해서 15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김갑수 책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역시 방금 말씀드렸던 계좌번호 한국시티은행 541-12023-268-01에 책값 10만 원, 6만 원 또는 15만 원을 투척하시고 문자번호 010-5264-2300에 구입 내역, 책 구입 내역 받으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와 우편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이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요즘 추석 연휴가 돼 택배가 만 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언제 받으실지 장담은 못한다. 아주 택배가 아주 뭐 그냥 지연되더구만요. 네. 원래 이제 저희는 그 전날 인터넷 접수하면 우체국에서 와요. 우리 집으로. 네.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걸 주는데 그게 이제 이 명절 기간에는 중단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갖고 가서 우체국에다가 묻혀야 되는데 그러면 좀 이게 좀 지연이 된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조금 평소보다 늦게 받을 수는 있지만 책 구입하시는 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달리 오늘 그 참여하신 세 분의 우국지사분들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좋네요. 보니까 예, 든든합니다. 아주. 예, 든든하고 예. 외롭지 않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뭐 인사 한마디씩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죠. 네네네. 이명현 선생님 먼저 이명현 선생님 댁이 인천이시죠? 예. 예. 우국지사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 사회가 네. 좀 이렇게 올바르게 좀 갔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 우국지사는 아니고요. 하여튼 그 정도면 네. 조국에 비해서 한 4천만 배로 우국지사입니다. 예. 네. 네, 인사하시죠. 아, 네, 저는 오늘 경상도 사투리 이거죠. 저는 오늘 이민우 선생님한테 전화 받고 같이 그냥 간 건데요. 덕분에 또 우국지사라는 소리까지 듣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요 방송만 보다가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되나 궁금했는데 방송이랑 별 차이 없어 보이고요. 네, 오늘 즐거운 체험을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 선생님도 인사 한 말씀 하시고 이제. 여기 너무 추워요. 민심이 갑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세 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